자, 오늘은 특별히 뽑히는 글쓰기라는 책을 한 권 가져왔습니다. 네, 돌돌 집사님 안녕하세요. 자, 뽑히는 글쓰기가 뭔가 봤더니 약간 시험, 논술 시험 같은 거를 쓸 때 어떻게 글을 잘 쓰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최유나 작가님이 쓰셨고요. 스마트북스에서 2017년도에 발간된 책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책 쓰기, 글쓰기에 관련된 책들을 찾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 그렇게 읽지 않을 글들도 꼼꼼히 읽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내용을 전달드리기 위해서 여러 책들, 다양한 종류의 책들을 읽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책은 이제 약간 시험에 통하는 글쓰기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는데 꼭 이게 꼭 시험에만 적용되는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또 좋은 글은 어떤 글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글을 잘 쓰는 노하우만 얻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하는 건 아닙니다. 결국은 나 자신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말하고 싶은 바를 잘 말하기 위해서 나를 팔리는, 내가 가진 어떤 역량,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타인에게 제값을 받고 팔기 위해서 나 자신을 제대로 알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표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얘기했던가요? 그러니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글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무기를 가지지 않은 것과 같다. 전쟁터에서 무기를 가지지 않은 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나 자신을 좀 더 잘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같이 공부하고 있다는 점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음, 자, 여러분 이 두 글을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어떤 글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 한번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글입니다. 휴지를 변기에 버리면 변기가 자주 막혀 청소하기 너무 힘듭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휴지는 휴지통에 버려주세요.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문구잖아요. 예. 휴지는 휴지통에 버려주십시오. 물이 넘칩니다. 이런 어떤 경고 문구 같은 것들은 네, 자주 우리가 보게 되는데 두 번째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바른 심표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문장은 이렇게 씁니다. 사용하신 휴지는 변기가 아닌 쓰레기통에 버려주세요. 휴지 때문에 변기가 막히면 물이 넘치고 흘러넘치고 그러면 고객님의 옷과 신발이 젖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글 중에서 어떤 글을 읽으면 좀 더 이 사람이 원하는 것처럼 휴지를 변기가 아닌 쓰레기통에 버리게 될까요? 글만 읽어봐도 선명하지 않습니까? 예, 누가 봐도 두 번째처럼 썼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도 움직이는 거지만 행동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사실 첫 번째 문장은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예, 두 번째 문장은 제가 처음 보네요. 예, 이렇듯 감정에 호소하지 않고요. 글을 읽는 사람들의 어떤 행동을 유도할 수 있으려면 감정에 호소하지 않고 팩트에 기초해서 당신이 이걸 하지 않을 때 어떤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걸 명시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 그냥 뭐 설명이 아니라 보면 금방 알잖아요. 신말림 두 번째 글 누가 봐도 두 번째 글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논술 시험에서 감정에 호소하는 건 최대한 절제하라고 합니다. 논술 시험에서는 촉촉한 눈망울도 꼼지락거리는 손도 보여줄 수 없다.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표정, 음성, 제스처 같은 건 무엇도 쓸 수가 없다. 오로지 활자만으로 승부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감정으로 상대를 설득하려는 시도는 승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 사실 이 책에서는 논술 시험을 배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논술 시험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예. 왜냐하면 글이란 게 감정을 뭔가 촉촉한 눈망울, 왜 우리가 의사소통할 때 글 외에 뭐 몸짓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좌우하잖아요. 근데 글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는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감정을 자제하고 활자만으로 승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앞선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느냐? 첫 번째, 감정적 어휘를 빼라고 얘기합니다. 논술에서 감정을 빼는 가장 쉬운 방법은 감정을 표현하는 모든 어휘를 일단 삭제하라고 합니다. 분노한다, 안타깝다, 부끄럽다, 슬프다, 우습다, 개탄스럽다 등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어휘는 논술에서만큼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아예 이런 어휘를 쓸 수 없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글을 쓰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게 꼭 논술에서만 적용되는 걸까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슬프다라고 직접적으로 쓰는 건 하수의 글입니다. 슬픔을 보여줘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예와 예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엄마하고 싸웠어요. 근데 좀 슬픈 마음이 들어. 엄마랑 싸웠으니까 기분이 기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냥 엄마랑 싸워서 슬펐다라고 쓰는 게 아니라 엄마랑 싸웠다. 그런데 밤에 나와 보니 엄마가 내가 나를 먹으라고 치킨을 시켜준 것, 뭐 김장김치를 갖다 준 것을 보았다. 이런 식으로 감정이 아니라 눈으로 그 감정을 보여주는 것, 예, 그게 아마 좋은 글이 가진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논술 시험에서 이렇게 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평상시 글쓰기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감정을 담은 표현도 빼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중립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감정을 표현하는 어휘가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경악을 금치 못했다. 많이 쓰는 표현이죠. 불만을 갖고 있다. 답답한 노릇이다. 황당한 일이다. 어처구니가 없다. 깡패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같은 표현, 우리가 흔히들 많이 쓰는 표현인데 이런 표현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에 호소하는 논리도 빼라고 얘기합니다. 흉악범 얼굴 공개는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법은 사회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한 일간지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 국민이 흉악범의 얼굴 공개에 찬성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 대다수가 법이 흉악범의 인권을 필요 이상으로 보호해 선량한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 불만을 가진 것이다. 사실 문제될 게 없는 문장입니다. 근데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그 설득의 근거가 되게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국민 대다수가 이렇게 쓰고 있죠. 이 논리는 국민의 요구가 거세면 그게 무엇이든 공개해야 하느냐는 반론을 부를 개연성이 다분합니다. 감정만을 내세운 논리는 그만큼 허약하다는 거죠. 예. 뭐랄까,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라기보다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이 책은 하고 있습니다. 설득해서 감정을 동원하는 자는 하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고수의 글쓰기를 지향합니다. 논리로 가뿐히 상대를 제압할 수 있다면 굳이 격정을 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 시험 논술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건 자신이 하수임을 자백하는 꼴이다. 감정을 빼고 또 빼야 하는 이유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시험 논술에서만 적용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거가 부족하고 그런 사람들이 목소리만 높이죠. 했던 말 반복하고. 하지만 설득력이 전혀 없다는 걸 우리는 아마 한 번쯤은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설득력이 높은 글을 쓰기 위해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정 짓는 표현을 빼자고 얘기합니다. 단정을 하는 그런 어떤 표현도 이런 거죠. 뭐뭐 해야 한다. 뭐뭐가 필요하다. 뭐뭐가 옳다. 뭐뭐가 바람직하다처럼 주장하는 말을 찾는데 여러분 정말 자주 쓰는 표현들이죠. 근데 이런 표현을 쓸 때면 조심해야 되는 게 주장 문장에 앞뒤를 살펴서 근거가 되는 문장이 있는지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글은 이런 주장을 할 때 충분한 근거를 써준다는 거죠. 근거가 없으면 근거를 써주거나 주장 문장을 빼버리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 예. 근거를 댈 수 없다면 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설득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 설득이 없는 글은 글의 힘을 글의 힘을 빼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작가는 이 문장을 가져왔습니다. 홍상수 감독의 신작을 보러 가는 건 그의 불륜에 힘을 실어주는 행위다. 여러분 이 글에 고개를 끄덕이는 분도 있으실 수 있고
또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전히 홍상수 감독의 작품은 불륜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죠. 자, 이 작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뽑히는 글쓰기 작가는 그런데도 시험 글쓰기에서 이 같은 주장을 꼭 펴고 싶다면 이 문장 뒤에 근거를 써주어야 한다. 이 영화 흥행이 그에게 어떤 경제적 이득과 사회적 명예를 가져다 주는지, 법적 처벌인 간통죄도 폐지된 상황에서 대중의 차가운 시선이라는 사회적 제재라도 존재해야 한다든지 등의 근거 문장을 써줄 필요가 있다. 예, 설득을 높이기 위해서 근거를 대라는 겁니다. 단정을 피하는 길은 최대한 친절하게 근거를 대주는 것이다. 어떤 주장도 홀로 덩그러니 있지 않도록 이유를 함께 써준다. 특히 상대가 반박할 가능성이 높은 문장은 반드시 그에 대한 의견과 재반박까지 덧붙인다. 네, 여러분들 공감되시죠? 예, 내가 그렇게 주장하는 바를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근거를 제시를 하면 사람들을 설득이 되는데 그냥 주장만 하면 그거는 아무도 아마 사람들에게 이해를 받지 못하고 설득도 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같이 많이 배웠던 내용이죠. 두 갈식으로 쓰자. 근데 중요한 내용을 앞으로 오게 하자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분이 얘기하는 두 갈식의 훈련의 예시를 보면 이 두 갈식으로 쓰자는 이유가 두 갈식으로 쓰되 그 뒤에 충분한 근거를 대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죠. 그래서 두 갈식 훈련의 예시를 보면 정부의 대형마트 규제 정책은 재래시장을 살리는데 실효성이 없다. 왜냐? 정부는 한 달에 2번 대형마트의 문을 닫도록 했지만 소비자는 재래시장으로 발길을 돌리지 않았다. 실제로 문을 닫았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일부러 재래시장은 가지 않더라는 거죠. 근거 1-1. 실제 지난 국감에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시행 이후 재래시장 매출이 되레 감소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뭐 여기까지 읽으면 뭐 국감에서 나왔을 정도니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예, 대형마트를 규제를 해봤자 사람들이 재래시장으로 가지 않더라. 그러니 굳이 대형마트를 규제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설득의 주장에 설득을 근거를 더해주고 설득력을 높여주는 거죠. 좋은 글이란 이렇게 두 갈식으로 주장을 얘기를 하고 그의 근거를 추가하는 그런 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단 순서를 그래서 주장 플러스 근거 1, 근거 2, 근거 3 식으로 전개하는 것이다. 단 근거 간에도 역시 중요한 것, 설득력이 높은 것부터 앞쪽에 써야 한다. 이렇게 훈련하다 보면 어느새 분량 걱정 없이 원고지를 메우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글은 언제나 늘리기보다 줄이기가 더 쉽다. 분량을 충분히 메울 수 있다는 자신감은 시험 글쓰기를 준비하는 사람에게 큰 자산이 된다. 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꼭 시험에만 적용되는 바는 아니라는 거 우리가 금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근거를 쓸 때는 설득력이 높은 것부터 써라. 그래서 우리가 글쓰기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뭐죠? 분량을 채우는 거죠. 예. 1시간 내내 붙들고 있는데 한 2줄 쓰면 얼마나 낙담이 됩니까? 근데 쭉쭉쭉 타닥타닥 뭔가 키보드 소리가 쉬지 않고 쓸 때 그 쾌감은 아마 느껴본 사람은 아마 충분히 이해하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문장을 써도 이렇게 원고지를 메우는데 자신이 있다는 글쓰기에 자신감이 있다는 거고 근데 그 자신감의 근거는 내가 주장하는 바에 대한 여러 가지 충분한 글감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글쓰기 기술도 중요하지만 오늘도 확인할 수 있듯이 그 주장의 근거가 되는 내용들을 충분히 갖고 있으면 내가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 충분한 근거와 그것도 경험이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글쓰기에 대한 어떤 교훈을 가르침을 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음. 오늘의 주제는 시험 쓰는 글쓰기가 아니라 남을 설득하는 글쓰기라는 주제에 부합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정에 호소하지 말고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대는 것이 좋은 글이라는 얘기를 이 책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정 표현, 그냥 나는 슬프다 보다는 그 슬픔을 눈으로
보여주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떤 주장을 하고 싶으면 그 주장을 첫 서두에 분명하게 밝히고 나는 이런 이유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충분히 설명하면 사실은 이제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면 그 글의 순서나 이런 것들이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죠. 그리고 감정에 호소하는 것도 충분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사실 눈앞에서 울먹이면서 누군가 얘기하면 논리적으로 얘기해서 설득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책은 당신이 그런 식으로 할 수 없는 게 글쓰기가 아니냐. 감정을 눈으로 보여줄 수 없고 오직 텍스트로만 승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감정을 자제하고 충분히 팩트에 근거한 사례들, 근거들을 제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반복드리는 바와 같죠. 이 책이 주장을 쓰고 근거를 쓰라고 했다면 저는 사건을 쓰고 메시지를 쓰라고 얘기하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도출되는 메시지를 쓰는 것과 아마 오늘 이 책이 말하는 바는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마일님, 다른 글쓰기 도서보다 좀 달랐나요? 예. 사실 우리가 그동안 어떤 비슷한 결의 얘기들을 많이 해왔는데, 특별히 이렇게 시험을 배경으로 한. 근데 그 시험이라는 게 그냥 뭐랄까요? 일상에서도 흔히 있는 일 아닌가요? 예. 뭐 꼭 시험을 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눈앞에 내가 이 새로운 노트북을 사기 위해서 와이프를 설득할 때도 쓰이는 내용 아닌가요? 예. 근데 이제 그 와이프가 눈앞에 있으면 눈물로 호소할 수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내가 왜 노트북을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노트북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저렴하고 가성비가 뛰어나고 내가 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지를 설득하면 허락을 해주시겠죠? 그런 남을 설득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내용을 담은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